안녕하세요. 신현기입니다. 오늘은 행정학개론 8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간고사는 잘 치르셨나요? 중간고사 치르면은 보통 대학생활 1학년이 많으니까 1학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은 중간고사 끝나면은 5월이 오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5월 초는 연휴가 있는 주간이니까 대개는 이제 학기 초에 어떤 청운의 꿈은 대개는 무너지고 또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미 한 번 깨진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제 선후배 관계도 돈독해지고, 그리고 술도 마시게 되고, 이러면서, 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번 학년도 20학번들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 세대, 학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도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여러분들은 대학교 1학년이니까 역시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어떤 견문들을 가지실 기회를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5월 4일날 오픈되는데 연휴 한가운데서 오픈되는데 미리 월요일부터 들어도 좋지만은 충분히 노시고, 중간고사도 봤으니까 충분히 노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는 제가 이렇게 강의하려고 합니다. 주요 강의 내용은, 그러니까 지난 6주차 때 했던 강의의 연속 상상이죠. 정책 과정 중에서 아젠다 세팅, 그 다음에 정책 형성, 정책 결정, 여기에 대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할 강의는 그 두 번째, 즉 정책 집행과 정책 평가에 대한 강의를 할 겁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6주차, 8주차 합쳐서 정책 강의를 2주에 걸쳐서 할 겁니다. 이 강의가 흥미로웠다면 2학년 올라가서 정책학 개론을 들으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본 강의 내용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1학년들이니까 이런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번외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5월 1일이 이른바 노동절 메이데이입니다. 메이데이인데 메이데이 때 공무원들도 행정학의 어떤 주요 관찰 대상은 공무원들이니까, 정부와 공무원들이니까 공무원들도 메이데이 때 쉴까요? 공식으로 쉴까 안 쉴까요? 이거는 이제 공무원이 노동자냐 아니냐 이 쟁점과 관련돼 있죠. 그러면 공무원은 노동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이 노동자입니까 아닙니까 관련해서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은 파업을 할 수 있을까요 안 할 수 있을까요? 못 할까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런 주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공무원들 보통은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 노동자냐 아니냐 이런 쟁점들이 있고, 그것과 연관지어서 이 사람들이 파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쟁점들이 있는데, 실제로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마침 이번 주가 5월 1일 메이데이가 껴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노동자인가 아닌가,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파업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쟁점은 재밌는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강의를 듣는 지금은 이제 5월 1일이 지났죠. 5월 1일이 지나면은 이제 지난 일을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5월 1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이었고 아마 공휴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의도나 시내 같은 데서 이제 노동자 대회 하는 거를 보셨을 텐데,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노동절은 정말 이제 노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날이죠. 이 기원은 이제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서 일어났던 어떤 일을 계기로 이제 5월 1일을, 노동절로, 메이데이로 정한 거죠. 5월의 일이니까 메이데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은, 이 노동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날 모여서 시위를 하게 됐을 텐데, 그러면 공무원들도 노동절에 쉴까요, 안 쉴까요? 이거는 노동자가 공무원이 노동자냐 아니냐, 이것과 관련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정점은 이제 공무원은 노동자인가 이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공무원은 노동자입니까 아닙니까?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우리 헌법에 이런 식의 헌법 제33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조 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여기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이른바 노동 3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 33조 제33조 1항은 노동자의 노동 3권,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33조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은 뭐냐면 우리 헌법에 의해서 공무원은 근로자, 즉 노동자임을 밝히고 있는 거죠. 따라서 첫 번째 질문인 공무원은 노동자인가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헌법은 공무원은 노동자라고 밝히고 있죠. 근데 내용을 더 보시면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그러니까 약간 1항과 2항이 약간 다르죠. 1항은 근로자 일반에 대한 조항이고 2항은 근로자 중, 즉 노동자 중에서 공무원에 대한 조항인데 공무원도 역시 노동자니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상권을 갖는데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즉 법률적 제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갖기도 하고 안 갖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은 노동 3권에 제한을 둘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조항은 역시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주요 방위산업체 혹은 필수사업장일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노동 3권에 제한을 둘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조항이죠.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공무원은 헌법에 의해서 근로자, 노동자임을 밝히고 있으니까 즉 메이데이 때 놀았을 것 같죠. 근데 확신할 수 없는 게 공무원들은 약간 법률적인 제한을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다음 쟁점은 이겁니다. 노동자들에게는 노동 3권이 33조 1항에 의해서 보장됩니다. 그러면은 공무원 노조도 노동 3권, 아까 했듯이 단결권이라는 거는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권리죠. 단체 교섭권, 이 노동조합이 그러니까 경영자, 사용자 단체와 임금 교섭이라든지 혹은 노사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단체 교섭권이죠. 근데 이 단체 교섭만 하는데 안 들어주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힘을 과시해야 되는데 힘을 과시할 수 있는 파업이라든지 사보타지라든지 혹은 다양한 어떤 저항 수단이 있는데 이게 바로 단체 행동권입니다. 이 행동권을 공무원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이게 또 쟁점이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거는 공무원 노조와 일반 노조 간의 차이, 즉 공무원 노조가 일반 노조가 어떻게 다른가라는 관점에서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공공부문의 단체 교섭은 공무원일 경우에, 공무원 노조의 경우에는 공공부문의 단체 교섭은 당사자 이익뿐만 아니라 공익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죠. 가령해서 민간 기업에서는 노사 간의 어떤 임금 조건이라든지 근로 조건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들은 국가 혹은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노사 협상, 일단 노동자는 그러니까 협상의 두 주체 중에서 노동자 측은 이제 공무원 노조죠. 사용자 측은 편의상 행정부 장관이 되는 거죠. 행자부 장관이 되는데 실제 그러면은 공무원의 사용자가 누굽니까? 원리상으로는 대통령이죠. 근데 대통령도 사실 정확하게는 아니죠. 국민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공무원 노조의 주인은 국민이니까 국민과 공무원 노조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현실적으로도 힘들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리한 관계에서 그 기능, 그 역할을 행자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단체 협상을 하더라도, 단체 교섭을 하더라도 공무원들의 단체 교섭은 민간기업의 단체 교섭과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공무원이라는 자리 자체가 공익적인 나라 일을 하는 자리니까. 그러니까 이때 단체 교섭은 단순히 근로조건이라든지 임금 수준 이런 것만 할 수 없고 공익을 최우선시하는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민간기업에서는 협상이 결렬되거나 혹은 사용자 측이 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업을 합니다. 혹은 파업에 다양한 어떤 단체 행동을 하는데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이 협상이 안 되면 자신의 임금 조건이나 근로 조건에서 협상이 안 되면 파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공무원들이 파업하면은 전부 국가가 멈추는 거죠. 대체 불가능하고 파급력이 굉장히 크죠. 그죠? 또 세 번째는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기업들은 사용자 단체가 분명합니다. 고용주입니다. 즉 사주거나 혹은 경영자죠. 경영자 측이죠. 근데
공무원 노조는 정부에서 일을 하는 사람, 정부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인데, 이들의 주인, 이들의 정말 사용자가 누구냐면은 원리적으로는 국민이란 말이죠. 근데 국민 말고도 국회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상급기관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협상 상대가 굉장히, 공적인 사용자는 국민이지만은, 국민의 권력을 대리하는 다양한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협상 상대가 애매하고 굉장히 또, 외부 압력이 많죠. 그죠? 그리고, 공공부문의 노사 관계는,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서 노사 관계는 노와 사가 서로 대등한 관계입니다. 근데, 공무원 노조는 일단 사용자가 정확하지 않고, 물론 이제 법률상 사용자를 대표하는 건 행안부 장관이지만, 하지만은, 민간 기업 같은 노사 관계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법률을 우선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헌법에. 그래서 이런 요소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노동 3권을 완전히 보장하는 게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특수한 지위, 특수한 어떤 일의 성격, 그런 정부라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특수한 어떤 중요함, 이런 것 때문에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인 공무원들에 대해서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데 일정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무원 노조 첫 번째 노동권인 단결권을 어떻게 봐야 되는 문제가 있죠. 공무원 노조는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좀 이따 할 텐데, 공무원 노조를 어떻게 봐야 하냐. 일단, 공무원 노조가 있으면 좋은 거는, 공무원의 집단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참여의식과 귀속과 연대감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쌍방의 의사통일을 통해서 상호이해와 행정의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고, 직업적 행정규범을 통해서 직업인류를 확립할 수 있고, 관료들에 대한 견제를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반대 의견이냐면은 공무원들이 노조를 만들면은 정부 활동의 계속성이 침해되고 결국은 공무원들의 특수이익을 공무원 집단도 결국은 자신들의 특수이익을 추구할 텐데 이것이 공익을 추구하는 공무원의 지위와 과연 양립할 수 있겠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공무원의 어떤 신분보장 주장은 결국은 법률에서 보장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른바 민간기업처럼 노사 간에 혹은 사용자 측과의 교섭을 통해서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미 법으로 정해놨는데. 아까 했지만, 협약이 법률에 우선할 수 없다고 됐거든요. 법률이 더 우선하는데, 이미 법률로서 공무원들의 신분은 어떻게 될 거라고 정해놨는데, 노조가 그런 신분 보장 주장 같은 것들을 협약을 통해서 상대 측과의 협약을 통해서 할 수 있겠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공무원 노조는 이미 공무원의 지위와 공무원 노조의 그런 것들은 법률로 되어 있는데 과연 노조라는 걸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뭐 이런 반론이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공무원들 노동자인 이상 어쨌든 공무원 노조는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거엔 쭉 없었죠. 우리나라 정부 설립 이후로 공무원 노조는 없었죠. 왜냐하면 공무원은 노동자가 사실상 아니라고 봤죠. 그리고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정부 일의 특수성 때문에 공무원 업무의 특성 때문에 노조를 만들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9년도에 노조가 아니라 공무원 직장 협의회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6급 이하 공무원, 보통 이제 공무원들이 5급 이상 사무관들부터는 관리자급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5급 이하, 그러니까 5급 미만, 그러니까 6급 이하부터는 실무자를 보는데, 그래서 직장협의회가 만들어지고 6급 이하만 혹은 기능직과 고용직 공무원만 가입하도록 했죠. 그리고 2005년도 때 이른바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공무원 노조가 합법화됩니다. 하지만 그때도 단체 행동국과 정치활동은 금지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나라 헌법 7조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조항에 근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 공무원노조가 만들어졌을 때도 6급 이하 공무원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계약직 이런 사람들만, 즉 6급과 6급 상당 공무원들만 이 노조에 가입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조는 허용하되 5급 이상 관리직들은 가입이 안 되고 6급 이하들만 노조에 가입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되면 자연스럽게 노조에서 탈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0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이 공무원 노동조합이 불법화됐습니다. 불법화됐다가 2018년도 3월에 다시 전국 공무원 노동자 조합, 이것이 다시 합법화되면서 거의 10년 만에, 9년 만에 합법노조로 재인정됐죠. 지금은 이제 그래서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해서 공무원 노조가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밑에 표를 보시면은 공무원 노조 가입자들이 2008년도 때 처음에 이제 합법화되고 2008년 때 72.1%까지 가입률이 노조 조직률이 됐다가 뚝 떨어졌다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 노동 권리는 단체 교섭권인데, 단체 교섭권도 일정하게 제한을 두죠. 이 법률 조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8조 1항을 보면은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는다. 단체 협약 할 수 있죠. 근데 단체 협약을 할 때 그 협약의 대상은 근로조건에 관한 것입니다. 다만 법령 등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 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노조도 설립하지만은 제한이 일정 정도에 있죠. 그 다음에 단체 교섭을 할 때는 그러니까 노조가 있으니까 단체 교섭을 하죠. 할 때도 근무 조건에 관한 것만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무 조건과 관련되지 않은 것, 가령 정책 결정에 대한 문제 제기, 그 다음에 임용권, 그러니까 뭐 공무원의 어떤 임용과 승진, 뭐 어떤 해임 이런 거 관련된 것은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의 지위와 신분은 헌법에서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노조와 사용자 측의 단체 공공협약이 이 법률을 우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단체 교섭을 할 때도 근무 조건에 관한 것만 할 수 있다고 지금 제한을 두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그러면 세 번째 노동권은 뭐죠? 단체 행동권입니다. 이른바 파업 조항인데, 파업 같은 걸 할 수 있냐는 건데, 우리나라 공무원 제66조는 집단 행동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의 일을 위한 집단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를 한다. 그러니까 노무는 일반적인 어떤 약간 허드렛 일이라 막 이렇게 표현하긴 좀 그런데, 약간 뭐 아직 정부 정책 결정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이제 일반 노동자와 비슷한 일,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단체 행동, 집단 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실제로 해외 외국 나라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 단결권 같은 경우를 노조를 만들 권위는 거의 인정하고 있죠. 단체 교섭권도 거의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단체 행동권을 인정한 나라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죠? 다만 프랑스에서만 일반 공무원의 단체 행동권, 파업권을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가끔 보시면은 프랑스에서 공무원들이 파업했다는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가끔 외신을 보셨을 텐데, 이거는 프랑스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 파업을 허용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노동의 권리, 노동권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우선시하기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경찰이나 형무소 같은 경찰이나 교무관 이런 사람들은 단체 행동을 할 수 없죠. 그리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파업이 일어나면은 그 질서 유지를 위해서 경찰이 동원돼서 혹은 참여해서 질서 유지를 하는데, 그 역할을 맡는 경찰이 또 파업을 한다? 이건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같이 노동권이 굉장히 존중받는 사회에서도 공무원들은, 특히 경찰 공무원들은 파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반 공무원은 할 수 있다. 하지만 프랑스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공무원들은 단체 행동권, 파업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심지어 영국 같은 나라는 공무원들이 파업을 하면은 징계를 받거나 형사법 처벌을 받는 거죠. 우리나라는 대개 뭐 이 정도 수준에서 공무원들의 어떤 노동 상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두 가지 쟁점이 해결됐죠. 첫 번째, 공무원이 노동자냐? 노동자죠.
헌법 33조 2항에서 근로자인 공무원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헌법에 의해서 공무원은 노동자,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죠. 두 번째, 노동자임으로 노동상권을 보장받고 있느냐,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보장받고 있느냐, 보장받고 있죠. 하지만 굉장히 많은 제한을 갖고 있다. 그 제한은 공무원이라는 노동자의 특수한 지위, 정부 업무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모두의 질문. 5월 1일 날 메이데이 때 공무원들은 놀았을까요? 안 놀았을까요? 일부는 놀고 일부는 안 놀았겠죠. 즉 6급 이하 공무원들은 메이데이 때 놀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은 놀지 않았을 거고. 뭐 이런 겁니다. 어쨌든 마침 이제 5월 1일 메이데이가 있고 또 행정학 개론 강의니까 공무원들의 노동자성, 그 다음에 그것과 연결된 공무원의 노동상권은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나라 법률이 어떻게 돼 있는지, 관련 법률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본 강의를 행정학 개론 8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주에 중간고사는 잘 치르셨습니까? 제가 아직 답안지를 다 검토하지 못했는데 제가 다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어떤 것들을 헷갈려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수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것은 저번 6주차에 강의했던 행정활동론, 여기서 행정활동론은 정책학이라고 했는데 이 정책학 중에서 저번 6주차에는 정책 의제 설정, 정책 형성, 정책 결정 과정까지의 이론들을 주로 설명했는데 오늘 설명할 것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정책 집행과 정책 평가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의제 설정, 정책 형성,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 이게 이제 그리고 다시 이게 환류돼 가지고 정책 의제 설정이 되는 이 과정이 정책 과정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그 뒷부분, 그러니까 정책 집행과 정책 평가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왜 정책 집행과 정책 평가가 중요하게 부각됐을까? 이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지난 6주에는 정책이 의제화되고 그리고 결정하는 과정의 어떤 중요성, 사실은 좋은 정책 결정이 국가 활동 혹은 정부 활동이 제대로 되려면 좋은 정책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후에 보면 정책 집행과 정책 평가에 대한 중요성도 많이 부각됐거든요. 왜 그런가 조금 큰 관점에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행정 혹은 정책을 바라보는 혹은 정부의 일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doing things the right way, 즉 어떤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과 관련해서면 그것은 이제 법치주의죠. 그리고 여기서는 법을 잘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책 과정이 어떤 정해진 절차를 잘 따르는 거죠. 우리가 관료제에서 혹은 근대 행정이 출발할 때 기본이 됐던 어떤 법치주의 행정의 어떤 근본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거는 혹은 국가일이라는 것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까 어떤 일을 할 때, doing thing 할 때 the right way, 강조점은 right way에 있는 거죠. 바르게 그 일을 해나가요. 그리고 그 일은 결국은 법이 정한 절차와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이 결국은 인풋 중심의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식의 사고 혹은 주로 과거식의 생각에서는 정책 과정에서는 정해진 규정과 절차만 잘 지키면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가정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즉 예산과 혹은 정책 결정만 잘 해주면은 여기서 보이는 이 그림에서 보이는 블랙박스, 이게 정책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아무 문제 없이 원하는 결과 아웃풋이 나온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행정에서 중요한 거는 예산, 올바른 정책 결정, 그 다음에 법을 지키는 것, 법치주의 이런 게 중요하게 부각됐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아무리 예산을 잘 배정하고 그 다음에 좋은 정책 결정을 했더라도 실제 원하는 정책 결과, 즉 아웃풋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블랙박스, 정책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미묘하다. 그래서 이 정책 과정, 원하는 정책 결과, 아웃풋을 얻기 위해서는 정책 과정을 잘 관리하고 잘 컨트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부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생각은 doing right thing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하되 올바른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중요한 것은, 행정에서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키는 것 혹은 뭐 절차를 지키는 것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그것이 원하는 결과, 원하는 효과를 얻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부각되는 거죠. 이게 아웃풋 중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 집행이라든지 정책 평가가 중요하게 된 부각된 이유는 행정을 바라볼 때 doing thing the right way라는 어떤 생각에서 doing the right thing이라는 생각으로, 즉 능률 중심적이고 아웃풋 중심의 사고로 행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면서, 현대 변하면서 이런 식의 정책 집행과 정책 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최근 부각되고 있는 긴급 재난금의 예를 들어볼게요. 긴급 재난금은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가구당 100만 원은 4인 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해서 그 소비를 진작시켜서 내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정책, 그러니까 경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좋은 정책 결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doing things the right way 방법에 따르면은 정해진 좋은 결정을 내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적절하게 투여하면은 실제로 이제 2차 추경에 의해서 한 13조 정도의 추경이 결정됐죠. 하면은 바로 경기가 살아날 거라고 봤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실제 12조 원 가량, 13조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즉 긴급 재난금을 주더라도 경기가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모르죠.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거는 이른바 긴급하게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가령 지금 좋은 결정, 긴급 재난금이라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금을 준다는 결정을 했더라도 그것이 적시에 적절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그 정책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풋, 예산을 투여하는 것보다 실제 더 중요한 거는 정말 빨리, 필요한 사람에게 빨리, 그 다음에 한 가구도 놓치지 않고 모두에게 이렇게 주는 어떤 정책 집행 과정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은 이게 이제 doing the right thing에 대한 사고죠. 즉 아웃풋 중심의 사고죠. 이런 과정에서 정책 집행과 정책 평가가 중요하다는 어떤 인식이 부각되는 거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정책 집행이 중요해지게 된 역사적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책 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1960년대 미국입니다. 미국에 제가 알다시피 린든 존슨 대통령 때 미국의 빈곤을 해소한다는 목표 아래 대규모 복지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Great Society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기회가 있었는데 린든 존슨 대통령이 미국의 빈곤 해소를 목표로 대규모의 복지 정책을 위대한 사회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위대한 사회 Great Society 프로그램을 통해서 빈곤 감소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책을 하는데 이 미국 연방 정부가 어떤 걸 하냐면 실업자 프로그램으로 1960년 4월에 상무성 내에 경제발전단을 만들어서 여기서 일자리 계획을 하는데, 그래서 오클랜드에 2,300만 달러를 투입해서 공공시설 건설을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2,200여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사기업에도 160만 달러를 투여하면 800여 개의 자리, 그래서 총 한 3,000여 개의 자리가 만들어질 거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른바 사업을 추진하는데, 실제 3년 후에 검토해 봤더니, 실제로,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10개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원래 당초 계획은, 2,300만 달러, 160만 달러 해가지고 거의 한 2,500만 달러를 가까이 투여하기로 했는데, 실제 투여된 돈은 300만 달러에 불과했고, 또 실제 만들어진 일자리도 10개에 불과했던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원하던 정책 목표, 즉 일자리였는데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았고 딸랑 10개만 만들어진 거죠. 이 과정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정책 집행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정책 집행이 잘 안 되면은 행정이라는 게 혹은 정책이라는 게 잘 작동하지 않는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과정, 즉, 오클랜드에서의 이 사업을 분석한 책이,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가 임플리멘테이션, 그야말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책 표지인데, 이 책을 씁니다. 왜 이 정책, 이 일자리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분석한 책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때의 사람들의 결론은 정책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임플리멘테이션, 이 책이 나오면서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정책 집행에 대한 문제의식은 결국은 일선 관료, 즉 스트리트 레벨 뷰로크라시에 대한 어떤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정책 집행을 하는 게 결국은 일선 관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관료제 내에서 관료들, 고위 관료들은 정책 결정과 정책 결정 이런 걸 주로 하는 역할이죠. 근데 실제 정책 집행 과정은 국민들과 직접 만나서 하는 거니까 일선 관료들, 즉 스트리트 레벨에서 하는 관료들의 행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정책 집행에 대한 관심은 곧바로 일선 관료의 행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일선 관료들은 왜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는가? 일선 관료들은 현장에서 항상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즉 고위 관료들 혹은 정치인들이 결정한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할 때 일선 관료들이 잘해야 되는데 일선 관료들이 잘하기 힘든 환경이라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냐면 일단은 자원이 부족합니다. 만성적인 자원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일선 관료 내에서도 목표가 상충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업무 자체가 관료적인 절차에 따라서 실제 필요한 국민들에게 필요한 혜택이 못 가는 경우가 있죠. 밑에 한번 그림 보시죠. 이건 시위 현장에서 경찰들이 시위 참가자들을 제압하면서 질서를 잡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들은 이제 이른바 주민센터에서 이 동사무소 공무원들, 이른바 복지 공무원들이 복지 상담이라든지 혹은 현장에 찾아가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과정에 대한 그림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질서가 잘 잡히고 또 현장에서 실제 국민들이 원하는 복지를 받으려면은 이 일선 공무원들, 경찰이라든지 복지 공무원, 동사무소 직원들이 굉장히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사실은 현장에서 만성적인 어려움에 부딪힌 거죠. 너무 일이 많고 실제 국민들의 요구는 많고 자원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은 항상 부족한 상황이죠. 그 다음에 절차도 복잡하고 내 마음대로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현장 내에서 목표가 상충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일선 관료들은 어떻게 국민들을 대하냐면은 단순화하고, 즉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단순화하고 정형화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복지공무원 예를 들어보시죠. 자기 관내에 어려운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마다 사연이 제각각입니다. 근데 그 사람 한 사람한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너무 일선이 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즉, 이 정도의 사정인 사람은 이 정도 혜택이면 충분해. 이렇게 어떤 단순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정형화시키는 겁니다. 가령해서 굉장히 생활이 어렵고 막 술 마시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그냥 노동의욕이 없어서 혹은 노동윤리가 약해서 혹은 생활습관이 나빠서 이런 것일 것이야. 이런 식으로 정형화시키는 거죠. 그죠? 왜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나 현장의 업무는 과다하고 복지 수요는 과다하고 그리고 주어진 여건, 인력이라든지 시간은 너무 제한되어 있으니까 주어진 시간 내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업무를 단순화시키고 정형화시키는 거죠. 그럼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는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그러면 실제로 사람들의 구체적인 요구는 다 개별적인데 이런 식으로 복지 공무원들이 복지 업무를 단순화시키고 정형화시키면은 꼭 필요한 식의 어떤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죠? 이러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즉 일선 공무원들의 어떤 행태도 집행 과정의 실패, 정책의 실패를 갖고 오는 주요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책 집행, 그리고 정책 집행을 실제로 담당하는 일선 관료들의 행태, 이런 것들이 주요한 관심사로 부각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 집행을 분석하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향식 방법, 즉 탑다운 방식과
그 다음에 상향식 방법, 바텀업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책 집행이 잘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관점은 위에서, 즉 관리자 층에서 잘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즉 관리자 층에서 적절한 명령과 적절한 자원을 공급해주면 된다. 이게 탑다운 방식이죠. 이 하향식 접근. 반대로 바텀업 방식, 상향식 접근 방식은 뭐냐면은 일선 관료들이 더 중요하다. 일선에서 왜냐면은 관리자 층에서 그 개별 사안들 하나하나를 모두 다 예측하고 명령을 내릴 수는 없으니까 현장 공무원들, 일선 관료들이 그때그때 임기응변 혹은 거기서 재량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세월호 2014년 4월 달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입니다. 세월호 사건 때 실제 현장에서 구조 활동이 벌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하향식 접근, 여기서 이제 정책 목표는 아이들을 전원 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집행 현장의 문제인데, 이때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구하겠는가를 정책 집행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먼저 하향식 접근, 즉 탑다운 방식에서 본다면은 결국은 탑다운 방식에는 정책 결정자가 잘 관리하고 감독하고 적절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이니까, 결국은 중앙 컨트롤 타워 혹은 더 낮게는 목포 해경 이런 데에서 적절한 어떤 지침 혹은 어떤 가이드를 줬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여기 그림에 보면은 주변의 어선들이나 동원 세력들이 최대한 많이 구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23 정장이었던 김경일 정장은 너무 경사가 심해서 못 들어가고 있다고 또 현장에서 바로 보고가 오는 거죠. 이럴 때 다시 하향식 접근의 방법에 의하면은 목포 해경이, 컨트롤 타워였던 목포 해경이 적절한 지침을 줬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야지 정책 집행, 여기서는 아이를 구하는 건데 이것이 잘 된다고 보는 거죠. 반면 상향식 접근 방법은 아까도 봤듯이 현장의 구체적인 사안들은 모두 컨트롤 타워가 예측하고 지침을 줄 수 없으니까 그 현장에 있는, 즉 현장에 있는 가를 내서 거기서는 직접 구조선을 띄웠던 일선 해경들의 임기응변 혹은 그들의 재량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그림을 보면은 구조사가 조타실로 가서 방송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육성이라도 선내에 들어가서 빨리 탈출하는 지시를 했어야 한다. 이렇게 전문가가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런 디테일한 상황은 컨트롤 타워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해경들이 선내 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육성이라도 빨리 탈출하는 지시를 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 이거는 이제 사형식 접근, 즉 현장 일선 관료들의 어떤 재량과 임기응변을 중시하는 거죠. 뭐 이런 어떤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집행이 성공하려면 크게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정책의 명료성과 필요 자원의 확보죠. 즉 그 정책이 무엇을 위한 건지 명료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그 정책을 집행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예산과 인력, 자원 이런 것들이 공급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정책에 대한 지지입니다. 즉 어떤 정책이 이루어지려면은 국민들이 그 정책을 지지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 정책을 외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정책이 잘 집행되기 위해서는 그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집행기관 혹은 관료, 여기서 공무원이죠. 공무원들이 유능해야 됩니다. 그죠? 특히나 일선 관료들. 상형식 접근에 의하면은 일선 관료들이 더 유능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향식 접근에 의하면은 관리자층, 컨트롤 타워가 유능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이든지 집행이 잘 되려면 그 정책을 집행하는 관료 조직들 혹은 관료들의 유능함이 확보돼야 되는 거고, 네 번째는 국민들이 그 정책에 순응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책을 집행했는데 국민들이 순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책이 집행되지 않는 거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역시 긴급재난금의 예를 들면은 그 목표는 이 긴급재난금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는 소비 진작, 내수를 진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수가 진작되려면 국민들이 그 돈을 받아서 가구당 100만 원을 4인 가구당 100만 원을 받아서 그것들을 빨리 써야 됩니다.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보니까 5월 31일까지
5월 30일 정확히 모르는데 5월 30일까지 돈을 다 쓰도록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쓰지 않으면은 이제 그 돈이 이 포인트 일종의 포인트가 다 없어지는 걸로 설계되어 있던데, 그러니까 여기서 국민들의 수능이라는 거는 그 돈을 저축하거나 그러지 않고 모두 다 빨리빨리 쓰는 거죠. 빨리빨리 쓰면은 그게 이제 영세사업자들한테 소상공인들의 어떤 매출 증가로 일어나서 내수가 진작되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이 집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정책 집행, 그리고 정책 집행에서 왜 일선 관리가 중요한지, 그 다음에 이 상향식 조건과 하향식 조건을 봤는데, 정책 집행 과정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공직부패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직부패도 공직자들의 부패죠. 공직부패도 일종의 집행 과정에서의 오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 국회라든지 혹은 고위관료들 혹은 정부에서 정책 결정을 해서 어떤 정책을 집행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일선 관료들이 이른바 권력을 남용하거나 혹은 뭐 그런 걸 이용해서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이런 과정이 있으면은 이른바 공직부패가 발생하면은 정책 집행이 왜곡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정책 집행의 관점에서 공직부패라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공직부패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냐면은 매년 그 TI, 그러니까 세계 투명성 기구에서,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 나라의 공직 청렴도 정도를 평가합니다. 이게 점수가 높으면은 청렴한 나라인데, 한국은 보십시오. 한국은 대개는 46위, 44위, 43위 하다가 2016년, 17년도 때는 50위까지 떨어졌다가 2018년 때 다시 45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180개 중에서 한 중위권 정도의 나라인 거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가장 청렴한 국가는 덴마크, 뉴질랜드,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이런 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북유럽 국가들이 주로 청렴도가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한국이 이제 이 정도로 부패가 많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부패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집행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어떤 비리 혹은 이해 충돌이 심각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집행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공직부패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공직부패는 크게 광의의 부패랑 협의의 부패가 있습니다. 협의의 부패는 그냥 그야말로 법에서 정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부패방지법 2조 3항에 의해서 부패를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직자가 직위와 관련해서 그 직위 또는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그죠?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서 혹은 법령을 위반해서 자기나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부패라는 거죠. 두 번째,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도 역시 부패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상에 규정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도 부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 부패에서는 결국은 법이 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것, 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것, 이런 걸 부패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좁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급행료나 뭐 특혜 사례비 등 금품수수라든지 공금 유용이라든지 혹은 뭐 은폐 강요 이런 것들을 협의의 부패로 보는 거죠. 법령을 위반한 사익 추구 행위를 부패로 보는 거죠. 근데 이런 것만 부패는 아니라는 거죠. 더 광의로 보면은 적법하지만은, 즉 법을 위반한 건 아니지만은 공무원이 사익을 추구하는 일체의 행위는 모두 부패 행위로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불친절, 품위 손상, 사생활 문란도 부패로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법정에 서거나 혹은 뭐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 건 협의의 부패지만, 실제로 우리가 공무원들을 인식할 때 혹은 공공 부분의 어떤 부패를 인식할 때 중요한 거는 광의 부패 개념이 더 크죠. 적법하지만은 공무원들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어떤 정보, 어떤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친인척들에게 혹은 자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지역의 어떤 투자를 어떤 은근히 정보를 줬다. 이거는 뭐 직접적으로 법률 위반의 가능성도 있지만은 또 어떤 식으로 하면은 그 법망을 피해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여전히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니까 광의 부패 개념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부패는 집행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부패는 왜 발생하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봅시다. 부패를 발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왜 부패가 발생하는 것을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수의 딜레마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죄수의 딜레마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런 겁니다. 두 명의 죄수가 있습니다. 두 명의 A와 B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 각각 독방에서 경찰이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조건을 거는 거죠. 네가 범행을 자수하면은 형량을 낮춰줄 거야.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유도하는 거죠. 네가 저 동료의 범행을 자백하면 너 형량을 낮춰줘. 라고 두 사람한테 A, B한테 동시에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가장 합리적 선택은 뭡니까? 둘 다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좋죠. 둘 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범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둘 다 가장 이득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A는 B를 의심하죠. B가 내 범죄를 B에게도 같은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A가 생각할 때는 B가 배신하고 내 범죄를 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더 큰 죄를 뒤집었을 가능성이 A 입장에서 죄를 뒤집었을 가능성이 있죠. B도 역시 마찬가지죠. B도 A가 경찰관의 그런 제안을 듣고 침묵하기보다는 자신을 배신할 거라고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는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A와 B가 둘 다 모두 상대방의 범죄를 불죠. 그래서 둘 다 가중처벌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B는 A를 불고 A는 B를 불어서. 이런 게 이제 죄수의 딜레마거든요. 그러니까 A와 B가 서로 상호간의 신뢰에서 침묵을 했다면은, 즉 입을 다물었다면은 무죄가 될 수 있는데 서로에 대한 불신 때문에 둘 다 상대방을 고발함으로써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 이런 것들을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상호간의 어떤 불신의 문제입니다. 불신의 문제입니다. 죄수의 딜레마에서 보여주는 거는. 그러면은 이 죄수의 딜레마의 이 설명을 공무원들에게도 공직 부패에도 적용할 수 있죠. 즉 A와 B라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어떤 건설업자의 유혹을 받았다고 쳐봅시다. A와 B가. 그러면은 가장 최고의 선택은 뭡니까? 둘 다 그 뇌물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은 둘 다 공직의 명예를 지킬 수 있죠. 근데 A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걸 받지 않더라도 B는 받았을 것 같아. B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나는 이걸 거절하겠지만 A는 받았을 것 같아. 그러면 왜 나만 A는 돈을 저렇게 받는데 왜 나만 청렴한 척해? 내가 뭐 성인군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둘 다 뇌물을 받게 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뇌물이 만연해지는 거죠. 공직의 뇌물이 만연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죄수의 딜레마로 공직부패를 설명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보의 비대칭성인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봤듯이 행정은 이런 거 아닙니까?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직 공무원을 뽑죠. 그럼 선출직 공무원이 법에 의해서 고위공무원들을 감시하죠. 그리고 고위공무원들은 또 법에 의해서 관료제 조직에 의해서 하위공무원을 감시하고 관리들은 또 일선 공무원을 감시하는 이런 어떤 감시의 체제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선 공무원들의 일들을 가장 그 아래 단계에 있는 일선 공무원 일들을 하위 공무원이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일이 되게 디테일하니까. 또 하위 공무원들의 일은 고위공무원들이 알지 못하죠. 그리고 이런 관료제 조직에 있는 일들을 선출직 공무원, 즉 어떤 청와대라든지 국회가 잘 알지 못하죠. 그리고 결국은 또 이런 전체의 일들을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하죠. 이른바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정보 비대칭성이 발생한다는 거는 그 공무원들의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업무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그 감시자들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즉 어떤 감시의 사각지대가 생김으로써 부패가 발생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감시의 사각지대가 생기니까 도덕적 해이가 생기고 부패가 발생한다고 보는 거죠. 그죠?
세 번째는 부패가 발생하는 세 번째의 설명은 부패 기대 비용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부패 기대 비용은 뭐냐면은 적발될 확률과 처벌될 확률과 처벌의 크기입니다. 즉 공무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10억의 돈을 받았을 때 10억을 받았을 때 처벌될 가능성과 10억이라는 돈을 이득을 비교해 보는 거죠. 만약에 내가 반드시 처벌된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리고 반드시 적발된다고 생각한다면은, 근데 적발됐는데 반드시 처벌된다고 생각한다면은, 처벌됐는데 그 처벌이 굉장히 무겁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10억을 받지 않겠죠. 그죠? 근데 10억을 받아도 적발될 확률이 적다면은 돈 받겠죠. 적발은 됐어요. 근데 처벌될 확률은 적다고 보면은 돈 받겠죠. 그죠? 적발도 되고 처벌도 됐는데 처벌이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이야. 그럼 돈 받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의 부패를 낮추기 위해서는 결국은 반드시 적발되고 반드시 처벌되고 처벌됐을 때 그 크기는 어마무시하다. 적어도 10억 이상이다. 처벌의 비용이 10억 이상이라고 생각됐을 때 반드시 부패 행위를 삼가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부패를 낮추기 위한 어떤 대책은 뭐가 되냐면은 뇌물의 효용보다 부패에 따른 기대 비용을 크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비용이 더 크니까 뇌물의 효용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니까 뇌물을 받지 않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부패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부패도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말할 수 있지만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어떤 일탈, 집행 과정에서 실패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정책 평가입니다. 정책 평가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을 집행하고 나서 그 정책이 잘 됐는가 못 됐는가, 그리고 그 정책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는가 못 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보는 게 정책 집행이라는 겁니다. 이 정책 집행은 왜 중요하게 됐냐면은 이 1960년대 정부 프로그램의 실패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하는, 책무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책임을 물리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부 프로그램을 대단히 많은 프로그램을 했는데 실패하는 정책이 많아진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처럼. 그러니까 누군가 책임을 물려야 되는데 그 책임을 물리려면 결국은 어디서 잘못됐고 무엇을 잘못했고 누가 잘못했고 이런 걸 평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정책 평가라는 게 부각됐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1980년대 이른바 성과 중심의 행정이 강조됩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do the right thing, 즉 아웃풋 중심의 생각, 행정은 무엇이 해야 되는가에 대한 아웃풋 중심의 생각. 행정은 결국은 결과를 놓고 하는 거다. 아무리 법을 잘 지키고 아무리 절차를 잘 지키더라도 결과가 나쁘면 안 되지 않냐. 즉 원하는 정책 목표를 얻지 못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자리 잡으면서 이른바 성과 중심 행정이 강조되면서 정책 평가, 어떻게 하면은 효과 좋은 정책의 효과를 높일 것인가, 이런 맥락 속에서 정책 평가가 부각되는 거죠. 그리고 정책 평가가 이런 식으로 정책 평가가 강조되는 거는 1980년대 들으면서 예산의 압박이 심해집니다. 정부 국가 부채가 많아지면서 서구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 재정 압박이 심해지면서 예산을 감축하는, 즉 작은 정부 움직임이 커지거든. 작고 효율적인 작은 정부가 더 좋다. 이런 식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적은 비용을 통해서도 혹은 주어진 비용을 통해서도 더 많은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정책 평가에 대한 관심과 어떤 그런 걸 강조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거죠.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증거 기반 정책, 즉 정책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때는 이념이나 혹은 뭐 주장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그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지 그 데이터를 갖고 평가하자라는 움직임이 커지는데, 이런 맥락 속에서 정책 평가가 굉장히 부각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정부의 예산이 부족해지고, 그 다음에 자꾸 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강조가 커지고, 그 다음에 정책은 데이터로 평가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확산되면서 정책 평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생각하시다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이라는 걸 추진했습니다. 24조 원을 투자를 해서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주변에 강을, 그러니까 4대강을 정비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24조 원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중에 봤더니 24조 원을 투자했는데 이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호한 거예요. 4대강 사업의 목표가 뭡니까? 홍수 예방입니까? 아니면 4대강 주변을 정비하는 겁니까? 그리고 관광 자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물 자원을 확보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것도 아니면은 혹자에서 주장하듯이 은폐된 한반도 대운하 사업입니까? 모르겠죠. 그리고 실제로 또 그걸 하고 났더니 여러분 알다시피 녹조 라떼라든지 수질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해졌고, 또 건설사 간의 담합에 의한 어떤 뒷돈 챙기기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일단 그 사업을 했는데 도대체 이것을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 알 수 없다는 거고, 두 번째, 실제로 정책 부작용이 너무 큰 거죠. 환경 오염이라든지. 세 번째, 건설사 간의 비리 같은 것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서 24조 원이나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도 알 수 없는데 24조 원이라는 돈을 낭비하면서 국민적인 어떤 여론, 문제식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른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4번이나 실시합니다. 2011년도 때 1차 감사 때는 4대강 사업이 세부 계획과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2차 감사 때를 또 감사를 또 2013년도에 또 2차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수질 악화라든지 수질 관리 실태를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3차 감사를 또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건설사 간 담합을 또 밝혀냅니다. 그리고 5년 있다가 4차 감사를 또 합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성과를 분석하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책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왜 하는 거겠습니까? 결국은 국민의 예산을 24조 원이나 썼으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이 과정에 비리는 없었는지, 부작용은 없었는지,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인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정책 평가라는 거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평가는 크게 이런 게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형성 평가랑 총괄 평가가 있습니다. 형성 평가는 뭐냐면은 이른바 과정 평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잘 집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집행 과정에 어떤 장애운이 없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형성 평가입니다. 총괄 평가는 뭐냐면은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정책이 끝난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했는가, 즉 효과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런 것들이 총괄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성 평가는 주로 집행 과정을 평가하는 거고요. 총괄 평가는 집행이 끝난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 즉 효과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보면은, 정책 과정의 시기별로 보면은 정책 의제랑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하는 거는 사전 평가라고 할 수 있죠. 그죠? 평가는 원래 정책이 집행된 이후에서 하는 거니까 사전 평가라고도 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정책 분석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정책 집행 과정에 평가하는 거는 중간 평가 혹은 집행 평가라고 하고, 정책 사후에 평가하는 거는 이 정책의 어떤 산출물, 아웃풋이라고 그러는데, 아웃풋을 평가하는 거는 산출평가, 그 다음에 그 아웃풋에 의해서 나오는 진짜 결과를 아웃컴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영향평가라고 합니다. 혹은 그래서 이런 걸 사후평가라고 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어쨌든 크게는 형성평가랑 총괄평가가 있다,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 분석 평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3학년 과정에서, 행정학과 3학년 과정에서 제 과목을 들으면은 좀 더 자세하고 디테일한 걸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정책평가는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정책평가를 왜 하는가,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책평가의 첫 번째 목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doing the right thing, 즉 절차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예산을 잘 투여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 중요한 거는 행정이나 정책에서 중요한 거는 원하는 목표를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정책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게 정책 목표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주로 5가지 관점으로 평가하는데요. 첫 번째는 적절성입니다. 적절성. 정책을 평가할 때 적절성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적절성은 뭐냐면은 그 정책의 목표가 적절한가라는 거죠. 두 번째는 능률성 평가입니다. 능률성 평가는 뭐냐면은 어떤 정책을 평가할 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는가 이걸 평가하는 거죠. 세 번째는 효과성 평가입니다. 효과성 평가는 뭐냐면은 그 정책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는가 이겁니다. 네 번째 평가는 형평성 평가인데 형평성 평가는 뭐냐면은 정책을 하게 되면은 계층이나 계급별로 정책의 어떤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정책이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이루어졌는가, 차별 없이 골고루 이루어졌는가, 이런 거 평가는 형평성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유용성인 지속가능성 평가는 뭐냐면은 어떤 정책을 이후에도 계속 지속할 수 있는가, 너무 예산이 많거나 너무 집행 과정이 복잡하면은 장기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평가를 하는 게 지속성 평가입니다. 어쨌든 정책 평가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5가지 기준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효과성 평가입니다. 정책은 결국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효과성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정책 평가를 하는 두 번째 목표는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즉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정책이 원하는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거는 정책 결정이 잘못된 걸 수도 있지만은 정책 집행이 잘못됐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그 정책을 집행하는 그 조직, 결국은 관료제 조직이죠. 혹은 공무원들이고, 이들을 잘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정책 평가를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 밑에 표를 보면은, 계획, 관리, 성과, 환류, 그 다음에 사업계획, 사업관리의 적절성, 성과 달성 및 사업평가 결과 환류, 이런 어떤 평가 분야의 지표를 정해가지고 평가를 쭉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정책을 집행할 때 이런 식의 어떤 평가 분야들의 영역들을 잘 관리했는가를 평가해보는 거죠. 이걸 통해서 결국은 목표하는 바는 뭡니까? 즉, 관료 조직의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목표는, 정책평가는 세 번째 목표는 정책학습입니다. 즉, 어떤 정책의 실패, 성공을 되짚어봄으로써 잘된 것이면 다시 그 정책을 추진하고 못됐으면 그 정책이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교훈을 남기는 거죠. 이른바 이게 정책학습, 팔러시 러닝이라고 하는 건데 정책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과거 정책에 잘된 것과 못된 것, 실수와 어떤 그런 것들을 반복해보면서 정책학습을 하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 코로나19를 굉장히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방역 대처를 굉장히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국은 왜 이렇게 잘했습니까? 그건 아마도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 경험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2015년도 때 이제 중동 호흡기 질환이 발생했는데 그때는 거꾸로 중동과 한국에서만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때 굉장히 큰 교훈을 얻었죠.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삼성병원에서 굉장히 병원 내 감염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정부가 사람들의 두려움과 공포가 확산된다는 이유로 그런 어떤 확진자들에 대한 정보를 은폐시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괴담이 막 굉장히 많아졌죠. 그리고 중동도 아닌데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사망자가 많이 생겼었거든요. 이 교훈을 통해서 전염병이 퍼졌을 때는 정보의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겠구나. 그러면서 그런 걸 배우면서 이번에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확진자의 동선을 다 공개하고 그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정보를 계속 투명하게 공개했죠. 그리고 그런 정보 공개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조심하도록 개인 방역과 생활 방역을 하도록 유도를 했죠. 이런 식의 한국형, 이른바 K방역, 세계가 칭찬하는 이 K방역은 지난 2015년도 때 정책 학습의 결과거든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메르스 경험이 없었다면 이렇게 코로나 방역을 잘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건 정책 평가를 통해서 정책 학습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평가 이런 식으로 정책 학습의 효과가 있는 거죠. 정책 평가라는 또 다른 목표는 정책의 투명성과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은 결국은 국민의 예산을 써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잘 됐으면 잘 된 대로, 못 됐으면 못 된 대로 그 책임을 물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4대강 사업에서 네 번이나 걸친 감사를 했듯이. 그러면은 책임성을 물리려면은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왜 그 사람은 잘했고 왜 그 사람은 못했는지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누가 잘했고 못했고 왜 잘했고 왜 못했고 이것들이 정치적 책임성을 물리는 거거든요. 그죠? 이런 걸 위해서 정책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정책 집행은 무엇이고 정책 평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각각 정책 집행이 활성화된 역사적 배경, 그리고 정책 평가가 활성화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종합해서 말하면은 정책 집행과 정책 평가가 강조된 거는 행정이라는 거는 결국은 법과 절차를 지킨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는 국민의 예산을 들여서 원하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른바 doing the right thing이라는 관점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최근에 강조되는 거죠. 그죠? 어쨌든 제가 좀 빨리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이것으로써 정책 집행과 정책 평가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8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행정학의 세부분과로서 조직론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수고하셨습니다.